유화, 아카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오늘도 역시나 방구석 독서 모임 벌써 몇 회째인지 매번 제가 여쭤보는데 매번 까먹습니다. 사실 이거 기억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인정하십니까? 이거 10회째인가 벌써? 벌써 10회. 10회째예요, 여러분. 우리 10번 했어요. 10번. 한 달에 2번씩이니까 지금 5개월 한 거예요. 이게 12번째라고 하면은 반년 동안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동안 이제 꾸준히 참여를 하셨으면은 벌써 10권의 책, 그러니까 뭐 다음 달까지 하면 12권의 책을 읽게 되시는 거죠. 그죠? 그럼 생각하면 1년에 한 권 읽는 사람도 잘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벌써 평균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계십니다. 어떤 통계상의 오류를 만들고 계세요. 아무튼 꽤나 많은 양이긴 한데요. 매달 한 번이라도 뭐 두 번까지는 못 참여하시더라도 한 번이라도 책 같이 읽어보시면은 독서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오늘도 방구석 독서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껍데기 못생긴 책도 읽는다. 껍데기? 이 정도면 그래도 준수하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책은 공지해드린 대로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라는 책이죠.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책은 분량이 보시다시피 짧습니다. 요거 제 기준 한 2시간 정도면은 뭐 좀 빠르게 읽으시는 분 2시간이면 읽고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좀 충분히 읽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책 페이지가 너무 안 넘어가서 잠이 오시면은 시간은 계속 늘어나게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집중이 잘 되신다는 가정하에 2~3시간이면 충분히 끝까지 다 읽으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보통은 데미안으로 유명하죠. 국내에선 데미안으로 많이 유명하고 해외에서는 저번에 에르즈님이 말씀해주신 바에 의하면 이 시타르타가 더 유명, 뭐 더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시타르타도 상당히 유명하다고 말씀해주셨다.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무튼 국내에서는 데미안이 가장 유명한 이 헤르만 헤세 시타르타. 헤르만 헤세 같은 경우는 보통 데미안 그리고 뭐 유리알 유희, 수레바퀴 아래에서 나르치스와 골드문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페터 뭐 카마친든가 카치멘든가 뭐 그런 책도 있고 시집도 있고 헤르만 헤세의 저서가 그렇게 적지 않은 편인데 크널프도 있어요. 크널프도 얼마 전에 어제 서점 가서 보긴 했던 것 같아요. 여러 책들이 있는데 오늘은 시타르타. 저도 사실 2권밖에 안 읽어봤습니다. 데미안이랑 시타르타밖에 안 읽어봤어요. 데미안은 그래도 한 3~4번 이상 읽었고 황야의 일이 황야의 일이가 있죠. 시타르타는 이번에 한 2번째, 3번째 읽는 것 같아요. 2번째인 것 같아요. 그쵸. 에세가 생각보다 작품 활동이 적은 작가는 아니더라고요. 평생을 좀 쓰기도 했고 꽤 이른 나이에 등단하기도 했고 그런 것 같아요. 뭐 20대가 아니라 거의 10대 때 이미 거의 글을 계속 써왔던 작가더라고요. 수리바퀴 아래서는 중학교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정도로 중학교 때 그 감성 때문인가요? 입시 지옥에 관한 소설 그렇게 읽어낼 수 있는가? 수레바퀴 아래서를 아직 안 읽어봤어. 근데 수레바퀴 아래서는 제가 헤세에 대해 찾아볼 때도 자신의 유년 시절의 경험들이 좀 많이 녹아있다고 해요. 특히 학창 시절의 경험들이 좀 많이 녹아있다고 해서 말씀하신 바가 그렇게 틀리진 않을 거라는 예측이 되긴 하네요.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도 헤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타르타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긴 할 텐데 먼저 제가 이제 우리 모임에 앞서서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뭐 저라고 특별히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뭐 불교의 종류나 불교의 역사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건 어쨌든 책의 내용을 근간해서 제가 파악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같이 이야기하려고는 하지만 제가 아는 바가 불교에서 뭐 깊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지식이나 깊은 해석들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토대로 궁금한 점들을 또 찾아보시고 또 아니면은 저와 함께 같이 이야기해 보시고 뭐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정답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뭐 이런 것들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깊이 공부해보고 불교 철학에 대해서 좀 잘 알면은 뭔가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나 깊은 바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 정도는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에세가 에르즈님이 어떤 사춘기를 잘 넘기게 해준 바수데바였다. 좋은 시기를 헤세와 함께 하셨군요. 아무튼 헤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헤세 같은 경우는 1877년생이고요. 1962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사망한 게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 85세 정도의 나이에 사망을 했고 그리고 대충 시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세기 이제 초중반, 초에 이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모두 겪었다고 볼 수 있겠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이러한 경험은 작가로서 아주 큰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읽는 고전들이라고 하는 옛날 작품들은 하나같이 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작가들의 작품들이 많죠. 이것들이 좀 이 작가들의 어떤 작품성, 내용들 이런 부분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피 영화들이 대마초를 피우면서 니르반 실제로 이 헤세의 사상들이나 헤세의 책이 나중에 이런 히피 사상이나 1960년대 70년대 그쯤에 히피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때 헤세 1922년 작품인데 시다르타가 이것들을 딱히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진수님이 어떤 떠올리신 연상이 이상한 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자연스럽고요. 실제 그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상의 근간이 미리 찾아보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잘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적 최근 1922년 작품, 1922년 작품이 어쨌든 이후에 히피 문화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헤세 같은 경우 뭐 집안 내력들이 뭐 개신교 집안이고 상당히 좀 청렴했고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 혹시 데미안 읽어보셨죠? 데미안 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데미안이 좀 유명하니까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데미안 이제 초반부에 이 가정의 모습, 데미안의 이 에밀 싱클러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청교도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게 헤세의 어떤 가정 배경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세 같은 경우도 어떤 그러한 개신교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좀 어느 정도 청렴한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헤세가 이후에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많이 띠거나 또 그렇다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이따 말씀드리지만 헤세의 어떤 종교적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딱히 뭐 개신교를 부정하는 것도 뭐 그런 것도 아니긴 했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헤세의 기본적인 것들, 종교의 근간, 어린 시절의 근간을 두고 있지만 그게 끝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있다라고 보시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부터 할아버지가 되게 이제 그 여러 언어도 하셨고요, 뭐 의사셨고, 뭐 학문적으로 좀 좋아하셨던 분이어서 할아버지의 서재를 많이 이용했어요. 헤세가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많이 독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 일단 저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The basis of an isolation and a resistance to any sort of nationalism that so defined my life 라고 헤세는 이야기했었거든요.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서재에서의 읽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충 뭔 뜻이냐면은 어떤 이 서재에서 좀 고독하게 또 어떤 반발적으로 이 시기에 이 서재에서 읽은 책들이 당시에 뭐 국가주의라는 제국주의 그런 사상들로부터 나를 고립시켰고 그것들이 결국 나를 결정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후에 헤세의 삶도 보면은 상당히 어떤 이 뭐 아시다시피 나치 시대라든지 전쟁에 대해서라든지 이 제국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반감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어찌 보면은 세상의 어떤 정치 사회적인 부분과 격리되어서 뭐 어린 시기에 사실 그게 얼마나 관련이 있을 수 있겠느냐 마냥 생각하겠지만 그런 경험들이 헤세의 초기 어떤 성격들을 많이 결정지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음악과 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더라고요. 헤세가 초창기에 냈던 것도 다 시집이었고 헤세 시가 상당히 괜찮다고 해요. 근데 저는 헤세 시를 안 읽어봤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헤르만 헤세 시집을? 저는 안 읽어봤는데 옛날에 오다 가며 이제 뭐 한 편 정도 본 일인데 되게 그때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약간 관념적이고 또 고무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음악과 시에 원래 관심이 좀 많았고 시집으로 초반에 이제 작품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들 역시 가족적인 배경들도 있었다. 그래서 뭐 추정상으로는 1889년부터 90년 사이 그러니까 헤세 나이 때 한 10대 초반에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전 신기해요. 사실 많은 작가들이 뭐 이미 어린 시절부터 막 쓰기 시작 10살 아래 전부터 막 쓰기 시작하고 막 극작품을 쓰고 자기 나름대로 그 다음에 막 10대 초반에 막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막 방황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나이 12살, 13살, 뭐 14살 뭐 이때 뭐하고 살았나 생각해 보면은
좀 다른가 종자가? 이런 생각 저는 솔직히 하거든요. 아니 나는 초등학생 뭐 6학년이나 중학생 때 뭐 그냥 컴퓨터 게임이나 할 줄 알았고 뭐 메이플 스토리나 했고 뭐 이런 거나 했었지 딱히 뭐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막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시대의 어떤 작가들의 삶이 시대가 되게 조숙했는지 많은 것들을 요구했는지 뭐 전쟁의 기운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또 이게 또 전쟁 이전이잖아. 20세기, 19세기 후반이면은. 그래서 좀 신기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특출난 재능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10대들은 뭐 조숙하다 해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조숙하다 해도 한 열 막 중학생 때 이미 난 작가가 될 거라고 하는 경우 좀 드물지 않을까. 근데 물론 여전히 그러신 분들이 계시게 하겠죠. 그래서 에세는 정규 교육을 받기도 했었는데 1892년쯤에 교육을 받다가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의 생활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추론은 없습니다. 정확한 추론은 없는데 왜 학교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 에세가 그토록 반항심을 가지고 방황을 했는지 뭐 알 수 없죠. 그냥 우리는 추측하기로는 학교의 생활이 어떤 자신의 지적 생활에 부합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극단적으로 생각하자면은 어떤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기 힘든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헬스에 나중에 보면 약간 아싸적인 기질이 좀 있거든요. 아싸적인 기질이 대학교 간 친구들과 나중에 어떤 소셜 클럽 같은 데서 이야기하면 되게 겉도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 겉도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약간 조숙해서 그런지 어떤 생각적으로든 어떤 사상적으로든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해서 그런지 어울리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이 방황의 결과로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때 어땠냐면 학교에서 도망친 거, 뭐 이것만 해도 우리에겐 큰 일이긴 한데요. 학교에서 도망친 건 기본이고 뭐 그리고 뭐 자살 시도까지 몇 번 했다고 했을 정도로 상당히 이 시기가 헬스에게는 좀 어린 시절에 힘든 시기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습 혹시 보시면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학교 자체의 생활과의 갈등일 수도 있고 교우 관계에서의 갈등인지 아니면 뭐 학문적인 부분에서 갈등인지 제가 찾아본 자료에서는 뭐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는데 아무튼 뭔가 고뇌가 있었다라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시타르타 작품 후반부에 읽어보면은 아들 시타르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타르타 주인공 시타르타의 아들인 이름이 똑같죠. 시타르타가 나오잖아요. 그 시타르타가 보이는 어떤 그 반항적인 모습이 있죠. 주인공 시타르타에게 상당히 반항적인 모습들 그런 모습들 역시도 이것과 좀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되게 그 작품을 읽을 때는 아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왜 이렇게 때를 부리고 애가 이럴까 싶긴 했었는데 그냥 약간 좀 이런 연장선에서 헬스의 경험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맞지 않을까. 또 그 아버지 시타르타 주인공 시타르타가 어떤 행한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아들에게는 되게 규율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자살 시도까지 하고 방황을 많이 했던 이 헤세는 1895년에 이제 20살도 안 됐을 때예요. 20살도 안 됐을 때인데 서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뭐 중간에 잠깐 메카닉으로도 일을 하곤 했었지만 다시 그만두고 고서점으로 들어가서 서점에서 일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재정적으로 독립까지 하게 되는데요. 서점에서 일을 하면서 당시에 그 서점이 이제 뭐 철학이라든지 이런 사회과학이라든지 이런 저서들 인문학 저서들을 많이 취급했던 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 이제 괴테, 레싱, 실러, 뭐 그리스 신화 등 뭐 니체를 비롯한 여러 철학자들의 책들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죠. 이제는 서점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계속 이제 자기 책을 또 읽고 책 덕후였던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 밖에서 그 나이 때면 10대 후반이면 놀러 다닐 법도 한데 놀지 않고 계속 밖에서 이제 놀지 않고 친구들과 놀지 않고 책을 읽으면서 지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과학 서점인데 영업이 잘 됐는갑네요. 직원도 채용하고 뭐 돈을 얼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얼마 줬는지 모르겠는데 잘 됐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죠? 사회과학 서점이 꽤나 먹힐 때라 그 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독일인이잖아요. 헤세가 기본적으로 물론 스위스랑 좀 연계가 있는 독일 스위스인이긴 한데 헤세가 독일인이잖아요. 독일에서는 이런 저서들 어떤 철학적인
이런 이야기들, 우리 보통 독일인에 대한 이미지 생각해 보시면은 또 잘 통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 들지 않나요? 독일인이라 생각하면 왜 그 알쓸 신잡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잠깐 이야기가 새는데 알쓸 신잡에서 유럽 편을 할 때 진행할 때 관광청의 도움을 구하려고 할 때 그리스는 뭐 그런 걸 하냐 하면서 그냥 도장을 찍어주고 이탈리아는 너무 멋진 생각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서 막 가고 싶은 거 다 이야기하면서 도장 찍어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알아두면 쓸모없는 지식이냐? 이게 일단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왜 쓸데없는 지식이냐? 필요한 지식이 아니냐라고 딴지를 걸었다는 점에서 독일에서의 어떤 독일 사람들의 성향 그런 부분들도 사회과학 서적이 잘 되는데 일조하지 않았을까요? 좀 상당히 진지한 사람들이 아주 진지하잖아요. 오죽하면 농담도 있죠. 독일에서는 농담을 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된다. 사람들이 농담에 적응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러고 나서 농담을 24시간 뒤에 해야지 통한다. 이렇게 유시민 작가가 알쓸 신잡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좀 진지하다 보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이 서점에서 일을 했던 것들이 헤세에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당시에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됐던 게 아닌가 싶고 재미있게도 헤세가 글을 어쨌든 쓰긴 했는데 초기에 그의 시집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초기에 그의 저작물들은 출간물들은 완전히 실패해요. 일단 대표적으로 어느 정도냐면요 600커피를 일단 출간을 했거든요. 600부를 발행했는데 그 중에 54부만 팔려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거 구했다 그럼 이제 뭐 당연히 떼돈을 벌기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초판본 한정본 막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 어쨌든 첫 두 책 정도를 낼 때까지만 해도 돈을 전혀 까먹을 정도로 전혀 안 팔려가지고 뭐 좀 많이 절망했다고 했어요. 입장에서는 자기는 글을 쓰는데 전혀 팔리지가 않고 생계가 안 되니까 좀 절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4년에 이제 피터 카멘치든가 제가 이거 맨날 제목을 좀 까먹는데요. 페터 카멘친트구나. 이게 독일어로 되어 있어서 페터 카멘친트라는 이제 작품을 써내려놨는데 이게 나름 그래도 괜찮은 수익을 올립니다. 괜찮은 수익을. 그러니까 적어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 그렇다 보니까 꽤 괜찮아서 1904년 이후로 이 책 출간 이후로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전업 작가의 길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 작가들의 삶이라는 게 이 헤세도 이 정도인데 글로 써서 돈 벌어 먹고 산다?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헤세는 생전에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유명했다는 게 독일 문학 내에서는 되게 유명했는데 해외에서 많이 이제 읽힌 작가, 베스트셀러 작가까지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헤세가 보통 이런 작가들 특징 노벨 문학상을 받건 말건 다들 신경 안 쓰고 보통 죽고 나면은 이제 좀 유명세가 생기고 이름을 남긴다 뭐 이런 부분에서 헤세 같은 경우도 오히려 사망 이후에 좀 많이 번역이 되고 해외에 많이 번역이 되고 유명세를 얻게 된 80만 부 이상 팔리고 막 그랬다고 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세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는데 헤세는 당시에 제국군에 이제 자원 입대를 신청합니다. 자원 입대를 신청합니다. 시달라서 잘하는 특기 중에 사색, 기다리기, 단식. 잘 어울리네. 그네요. 작가적인 부분에서 잘 어울리는데요. 가난하고 할 게 사색밖에 없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고 내 책 언제 팔리나 잘 어울리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1차 세계대전에 일단 자원 입대를 신청은 하는데 눈이 안 좋아요. 헤세가. 그러니까 건강이 대체적으로 작가들이 뭐 좋은 경우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반려당해요. 안 된다. 근데 어떻게 해서 전쟁 포로를 관리하게 됩니다. 전쟁 포로를 관리하게 되는 좀 이제 후방 쪽으로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헤세는 어쨌든 이제 전쟁에 참여는 했지만 동시에 계속적으로 전쟁이 얼마나 무해한 것인지 우리가 뭐 사랑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해 왔어요. 글도 쓰고 그렇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헤세의 글에 대한 검열이라든지 정치적인 공격, 사회적인 공격이 좀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되지만 헤세는 독일인이었고요.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에서의 어떤 독일의 위치를 생각하면은 많은 작가들이 독일 군으로 뭐
종사하고 나치에 협력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근데 헤세는 나치에 협력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1차 세계대전에 입대는 하긴 했으나 계속적으로 전쟁에 대한 반감 어떤 그런 글들 이런 주장을 펼쳤고 그것들이 이후 헤세의 글들이 독일에서 문제시되는 경험들을 상당히 겪게 되죠. 그래서 뭐 이것도 유명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시지만 데미안 같은 경우는 에밀 싱클레어라는 이름으로 가명으로 발표했잖아요. 헤세. 유명한 이야기죠. 뭐 우리 저번에 자기 앞에 생 같은 에밀 아자르 로맨가리 이 경우처럼 헤세도 데미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가명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의 이유 역시도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뭐 한간에는 이제 좀 대성한 작가가 자신의 어떤 새로운 이야기,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어떤 글 자체로 승부를 보고 싶다 이런 욕망에서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옳은 의견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애당초 당시 헤세가 글을 출간하려면은 정부에서 독일 정부에 상당한 제재가 있었고 금서 처리해버리거나 출간 자체를 이제 방해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에밀 싱클레어라는 가명으로 출간한 게 아닌가. 또 당시에 헤세의 어떤 개인적인 생활도 되게 어려웠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좀 분리해서 자아를 분리해서 에밀 싱클레어라는 새로운 자아에 투영한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의견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저는 그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정치 사회적인 이유가 좀 더 맞았던 것 같아요. 자기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거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딱히 헤세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1916년에서 20년대 초반까지 헤세는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헤세는 특히나 아들도 죽고요. 16년 이후에 아들도 사망하고 아내는 이제 정신분열증에 걸려서 보호소에 감치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로 많이 다가와서 헤세 역시도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해요. 이때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친분이 생긴 게 바로 심리학자 칼 융이죠. 칼 융. 심리학에서 되게 상당히 유명한 학자죠. 칼 융.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러한 경험들이 데미안에도 녹아들어서 그래서 이 칼 융이나 이쪽 이제 칼 융 같은 경우는 데미안이 에밀 싱클레어라는 저자로 나왔는데 뭐 공개석상에 나오지도 않고 뭐 상을 받으러 오지도 않고 뭐 비밀에 쌓여 있고 했는데 언젠가 이제 지적을 하기 시작하죠. 칼 융은 미리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고 이거 헤세구나라고 예상을 했다고 할 정도로 이 칼 융과 어떤 이 학파와 어떤 치료를 하면서 많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쎄 뭐 개인사적으로 보면은 헤세 같은 경우는 3번의 결혼을 합니다. 2번 이혼을 하고 3번 결혼을 하는데 이거 약간 좀 아이러니 물론 개인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이러니 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 시다르타라는 어떤 작품 속에서 득도 해탈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많은 작가들이 진짜 훌륭한 이야기를 하고 인류에 대한 애정을 뿜뿜하는 그런 많은 작가들 역사적으로 보면은 항상 이제 결혼하고 이혼하고 자기 가정은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자기 가정은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이 워낙 예술가적인 면모가 강해서 그럴 수도 있어. 워낙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라든지 예민하고 예술가들이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가정을 이루기엔 조금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던 거겠죠.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글이 그쵸. 실제로 헤세는 이제 시다르타를 쓰면서 이제 중반까지 써놓고 후반부를 마무리를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바수데바를 다시 만나서 마무리하는 그 과정을 계속 못 쓰고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당시에 이야기한 게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 자기가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막히니까 쓸 수 없다라고 느꼈대요. 그래서 헤세는 막 실제로 일부러 인도 여행도 갔다 오고 수행도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항상 쓰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러한 헤세마저도 2번의 이혼을 하고 했다는 점들이 가끔은 많은 작가들의 그런 모습들이 아이러니처럼 저는 좀 느껴지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종교적 견해에 관련해서는 헤세는 기본적으로 불교도 좋아했고 인도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다신교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취하긴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많은 여러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여러 방법의 신을 대하는 방법이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유일신이라든지 이것보다는 좀 다양한, 좀 더 포용적인 어떤 관점을 보이는 건데, 근데 또 아버지와의 대화나 이런 부분에서는 자신의 유년 시절의 어떤 이 개신교, 크리스티아니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자신을 결정짓는 큰 역할을 했고 자신의 어떤 이후의 삶에 있어서 큰 힘이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헤세의 어떤 종교관을 한 가지로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포용적인 부분들도 있고 불교에 심취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어떤 자신의 유년 시절의 어떤 그 개신교의 경험들을 완전히 버렸다고도 볼 수 없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거니까 어떤 의미로는 헤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고, 언제나 이제 작가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죠. 아무리 노벨문학상을 받고 뛰어난 작가라고 하더라도 단점들은 있고 본인이 보지 못하는 것을 뭐 제대로 표현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헤세의 어떤 인간적인 결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결함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죠.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또 발발하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치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해요. 헤세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 망명 작가들의 은신처를 제공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출간 금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출간 금지까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물론 우리가 이제 한 인간의 개인사, 특히나 가정과 연관된 어떤 애정이라든지 가족사에 대해서는 사실 왈가왈부하기가 힘들어요. 아내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아이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가장으로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이런 것들을 왈가왈부하기엔 좀 힘든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봤을 때 헤세가 보여준 삶, 대외적인 태도, 그리고 나치라든지 어떤 시대에 저항한 태도들은 분명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허투루 살진 않았구나 라는 생각은 저는 좀 들긴 합니다. 누구나 이제 완벽하게 자신이 생각한 바와 사상대로 살긴 좀 어려운 바고, 근데 그래도 헤세가 기여한 바는 없다고 하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46년에 노벨문학상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가치를 인정받은 거겠죠. 이 정도가 일단 헤세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기본적인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정보. 혹시 궁금하신 게 좀 있으실까요? 뒤에 보시면은 헤세 이거 설명할 때 여기에 나오는 설명 이제 이 문학동네판 해설본이랑 제가 이야기한 이 흐름이랑 거의 비슷한데, 인물 연역에 대한 흐름이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는 이제 형제가 헤세까지 4명 있었다. 그러니까 헤세 빼고 4명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는 6명이었고요. 여기서 4명이라고 하는데 왜냐면은 2명이 죽었거든. 유아 시절에 형제가 2명이 죽어서 4명만 남은 거죠. 헤세 포함 5인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부분들도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도 헤르만 헤세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상당히 뭐 이게 예민하다, 또 감수성이 짙다 이런 표현들이 너무 뭔가 그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을 끌고 가는 것 같아서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냈고 삶에 대한 어떤 시각들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또래 같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이렇게 방황하고 자살 시도도 하고 막 서점에서 일하면서 철학 서적 읽고 이런 것들이 좀 흔한 모습은 또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헤세의 대부분의 작품은 내면 세계의, 그러니까 특히나 자신의 한 개인의 내면과 세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인의 내면을 주로 다루되 그 개인과 세계와의 관계, 어떤 사회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개인과 삶 자체의 관계, 그런 것들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죠. 가만 보면은 뭐 데미안이든 시타르타든 비슷한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미안과 시타르타를 둘 다 읽어보신 분들이라면은 그래서 뭐 연구에서는 시타르타를 데미안의 후속작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게 어떤 맥락상에서 주제적으로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이야기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주제적으로 핵심적으로 보자면은
어떤 후속작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작가들은 사실 생전 동안 여러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여러 이야기. 그러니까 A도 이야기하고 B도 이야기하고 C도 이야기하고 다른 작품에선 D도 이야기하고 이런 작가들보다는 좀 보통 작가들 특히 대작가들 보면은 평생 동안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천착하는 주제가 있어. 드릴로 이제 땅을 뚫듯이 천착하는 주제들이 있고 그것들을 여러 형태로 거기서 초기 단계, 뭐 중기, 후기까지 여러 단계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이 시타르타를 처음에 읽었을 때 많이 느꼈지만 또 데미안이랑 많이 닮은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주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아와 관련된 어떤 뭐 조화, 내면 세계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기는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좀 뭐 사실 제가 이제 보통 모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읽으신 분들 일단 체크하고 읽으셨는데 어떠셨느냐 이렇게 좀 여쭤보긴 했는데 좀 늦긴 했지만 읽어보신 분들 계시다면은 이 시타르타 어떻게 좀 읽으셨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 작품이 어떤 작품으로 좀 읽히셨나요? 저는 애당초 이제 말씀드릴 때 좀 다소 교훈적이고 교조적인 약간은 성경 같은 느낌의 그런 작품, 우화적인 그런 느낌이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셨을까요? 뭔가 리얼리즘적인 소설 느낌은 좀 많이 없죠. 리얼리즘적인 소설 느낌은 좀 많이 없고 상당히 짜여진 느낌들이 좀 많이 직조된 느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장면들도 그렇고 인물들도 그렇고 다채롭다기보다는 지식은 전달해 주시면 지혜는 기본적으로 이 시타르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기도 하죠.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부분도 종교적인 소설이긴 한데 글을 읽을 때 깨달음을 많이 주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불교고 더구나 고타마 시타르타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분히 종교적인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비단 종교와만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종교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을 나름 소설의 형태로 잘 전달을 했고 그래서 생각해볼 만한 부분들이 현대인에게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종교 서적 같진 않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비슷하면서 성경과 좀 다른 부분 성경 역시도 물론 종교적이지 않게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워낙 성경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고 딱 못 박아져 있지만 시타르타는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또 불량적인 면도 좀 한몫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찍 태어났으면 히피가 됐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 그 공양 밥 이제 받으러 다니면서 진수님 근데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그 당시에 물론 인도 같은 경우는 이 사문이라든지 이런 지금도 이제 사문들이 있고 지금도 이렇게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고행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여겨지곤 하는데 시타르타가 또 잘생겼잖아. 아니 너무 이게 세속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나? 너무 세속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나? 시타르타가 잘생겼거든요. 있는 집 자제에다가 잘생겼고 풍채도 좋아. 키도 헐친하고 훤칠하고 그래서 이 사문으로서의 삶이 뭐 어쨌든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후반부에 또 그 도시로 들어갈 때 보면은 웬 여자가 거적대기만 걸친 이 시타르타의 모습을 보고 반해서 욕정을 느껴서 다가오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역시 대단한 인물이다. 아니, 너무 갑자기 제가 주제와 벗어난 이야기를 한 거 같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해주신 어떤 진리에 대한 이야기, 스스로 경험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읽어내기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죠? 이 작품이 주제적으로 봤을 때 읽어내기 어려운 작품은 아니야. 그죠? 아주 난해하거나 아주 뭔가 꽁꽁 의미가 쌓여져 있거나 이건 아니에요. 오히려 친절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단일성,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사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읽어내기는 쉬운 작품이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죠? 한 번에 맞아요. 그러니까 읽어내는 건 괜찮은데 뭐 완전히 이해하기 좀 힘들어서 곱씹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책이고 퇴마록에 나온 백연지 씨 덕분에 뭔가 익숙한 말이 그래요? 제가 또 이 약간 그 무협 쪽을 잘 많이 안 읽었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참 이렇게 독서할 때 도움이 되십니다. 신기하게도 그죠?
강과 관련해서 도덕경, 그래서 노자 사상에도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에세이가 초창기에는 인도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인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는데 후에는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중국 그리고 노자 이쪽에서도 많이 공부, 뭐 공자에 대해서도 이쪽 사상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서 그런 부분들이 적절히 조합해서 나타나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소설의 형태로 나름 작품적으로 봤을 때 소설의 형태로 적절히 잘 나타냈다고 생각해요. 전 너무 어렵지도 않게 인물들을 잘 사용해서 사건과 어떤 문체들을 잘 활용해서 한 것 같고 우리는 읽을 때 그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번역이다 보니까 근데 원래는 좀 리릭하게 좀 그러니까 약간 시처럼 문체들이 시처럼 좀 그렇게 많이 쓰였다고 해요. 경전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잘 드러낸 것이 아닌가. 잘 쓴 작품이다. 라는 것들은 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가치, 뭐 좀 간단한 내용의 단조로운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읽는 어떤 독자에 따라 충분히 경험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이제 시다르타 좀 안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도 궁금한 내용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왜 이랬을까 이런 거 이야기해 주시면은 저도 같이 이야기해 볼 텐데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저는 고타마와 시다르타는 다른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가 이 작품의 주제인 단일성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타마와 시다르타는 다른 존재인가? 이 부분은 제 의견과 여러분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르제님은 다르다고 생각하시고 고타마와 시다르타는 인물이 이 작품 속에서 현실 속의 그 부처 고타마 시다르타가 아니라 이 작품 속에서 고타마라는 인물과 시다르타라는 인물은 정말 다른가? 주인공이랑 부처 그러니까 시다르타와 고타마가 다르다고 여겨지시는 거죠. 이 작품 속에서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는 같게 느껴져요. 그 두 인물이 큰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노선에선 분명히 차이가 있죠. 부처가 보인 어떤 삶의 행보와 이 고타마가 보인 삶의 행보와 시다르타가 보인 삶의 행보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다르타는 특히나 개인의 고행이라든지 삶을 여러 형태로 경험하면서 스스로 깨달음을 갈구하는 자였는데 고타마 같은 경우는 애당초 깨달은 자로 나오고요. 아시다시피 부처로 나오잖아요. 부처. 애당초 깨달은 자로 나오고 그리고 많은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설법을 이제 퍼뜨리고 다니고 이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긴 했는데 근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후반부에 이제 고빈다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시다르타가 이제 거의 열반에 들어온 모습을 보면서 이런 미소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고타마와 비슷하다. 고타마 말고는 이런 모습을 또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같은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둘 다. 너다따님 말처럼 저도 둘 다 깨달은 자. 그러니까 그게 먼저 깨닫느냐, 뭐 다른 방법으로 깨닫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 둘 다 깨닫는 자라는 면에서는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고타마는 대치동 일타강선. 근데 그렇게 뭔가 막 그 대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이득을 보는 인물은 또 아니잖아요, 그죠? 시다르타의 깨달음 열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열반이란 없다는 깨달음에 열반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쵸? 고타마, 시다르타, 바수데바 그리고 고빈다까지 모두 깨닫게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단일성의 논리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한 단일성의 논리에 의하면은 모든 것은 연결이 되어 있죠. 윤회라고도 하고 인과관계라고도 하고 연기론이라고도 이야기하겠지만 특히나 강을 보면 좀 우리가 이 이미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바수데바가 진짜 이 작품에서 후반부를 잘 책임지는 인물인데 강물에서 여러분 강이 흐른다고 했을 때 저 강의 어떤 변두리에 있는 부분이나 가장 가운데 깊은 부분에 있는 물이나 저기도 강이고 여기도 강이겠죠. 뭐 어느 부분은 강의 일부분은 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겠죠. 강은 전체가 다 강인 것이고 그것이 얕든 깊든 조금 뭐 맑든 더럽든 모두 다 같은 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동시에 강은 언제나 흐르지만 계속해서 이 물은 분명히 지금 이 물이지만 조금 있다의 물과 같으냐라고 이야기할 때 언제나 강은 거기에 있는데 사실 계속 흐르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여기에서 이제 시다르타는 바수데바로부터 시간의 무차별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시간의 무차별성을. 아, 강은 언제나 흐르고 있고 여기에서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사실상 현재만 있는 거구나. 언제나. 이런 구분들이 무의미한 거구나. 모든 시간들은 다 보면 한 시점에 같이 모여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적인 부분에서 여기도 강이고 저기도 강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과거든 미래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 관점에서 모든 존재는 윤회 또 이 순환의 논리에 따른다. 자연은 기본적으로 순환의 논리에 따른다라고 보는 게 강으로부터 깨닫게 되는 것이 시다르타. 그래서 인생을 보는 게 보시면 우리는 보통 이제 선으로 인지하잖아요, 그죠? 선으로. 여러분 태어난 이상 죽음까지 가는 우리는 선으로 보통 인지를 하죠. 뭐 이러한 시각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뭐 틀렸다고 말하기 좀 어렵죠. 선으로 보통 우리는 인지를 하지만 사실 이 시다르타 작품 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세계에는 선이 아니라 인생은 원에 가까워요. 원.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 내가 시작했는데 그 시작이 끝에 이르렀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또 시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돌고 도는 윤회. 어떤 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단일성의 논리가 나와 너는 같고 우리가 같다까지 가게 되는 거죠. 왜냐? 저 존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의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모두 다 강이라고 할 수 있다. 큰 흐름에서 그렇게 본다면은 삶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각 개인은 결국에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결국 다 그 순환의 흐름에 속해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을 구별 지을 수 없는 거야. 구별 지을 수 없다는 건 뭐겠어요? 모두가 같다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대한 흐름, 자연의 어떤 섭리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고 너는 우리고 우리는 모두가 내가 되는, 통하게 되는 단일성, 하나가 되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단일성의 논리가 이 정도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뭐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너고 너가 내다. 너가 내다. 내가 너고 너가 나다. 우리가 모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초반에 이제 시다르타 같은 경우는 속세에서의 삶, 뭐 사문으로서의 어떤 고행자의 삶 이런 것들 계속적인 경험을 하면서 끝에 이르러서 바수데바와 어떤 강과의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체험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단일성의 원리에 빠지게 되는 거겠죠. 구별짓지 못한다는 건 무상하다.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한데 이게 언제나 모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양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무의미는 때로는 삶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제 삶의 종결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기도 하겠죠. 그래서 구별짓지 못한다고 했을 때 너와 내가 같다고 했을 때 그것을 무상함으로 여길 수도 있고 동시에 어떤 합일성이라는 충만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충만함으로. 그죠? 모든 건 변하기 때문에 분별하지 말라. 모든 건 변한다. 그리고 그 변화라는 것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 근데 사실상 변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과 같죠. 이 단일성의 원리에서는. 왜냐하면 모두가 같기 때문에. 그것이 변한다고 해도 그건 내 미래의 모습이자 과거의 모습이기도 하고 마치 무슨 니체의 영혼 회귀를 보는 것처럼 영혼과 순간이 다른 게 맞아요. 영혼과 순간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코 인간은 이 세계 어떤 자연의 섭리 속에서 특권적 존재가 될 수 없죠. 당연히. 그죠? 항상 같은 거니까. 저 사람과 나는 언제나 같은 거예요. 과거의 저 사람과 나도 같은 거고 결국 다 이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이게 단일성의 논리인 건데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고타마와 시다르타 같은 경우는 행보적으로 어떤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그 차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단일성의 원리에서는 시간의 무차별성 시간이라는 거는 그냥 한 점과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같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시기상의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고타마랑 시다르타는 모두 같은 존재이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더더욱 이 작가의 의도라는 부분에서 헤세가 굳이 이 캐릭터를 고타마와 시다르타로 나눴다.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부처, 불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실제 인물, 부처를
굳이 고타마와 시타르타 두 개로 나눴다는 점에서 저는 이거를 결국에 하나인 존재로 설정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고타마와 시타르타를 다른 인물로 만약에 설정하려고 했으면은 굳이 고타마랑 시타르타라는 이름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이름을 썼을 수도 있겠죠. 뭐 여기서 이제 고빈다로 했을 수도 있고, 뭐 시타르타와 고빈다 이렇게 데뷔를 했을 수도 있게 하겠죠. 근데 하나의 인물의 이름을 나누어서 두 인물을 나눌 때에는 그것이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단일성의 원리에 의해서 같은 인물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깨달은 자 같은 인물인 것을 상징하지 않나 싶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인물이라고 여기신 부분은 한시적으로는 맞겠죠.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삶의 어떤 찰나의 순간에는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큰 흐름에서는 같다. 고빈다 역시도 같죠.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결국에는 같은 거니까. 세계의 큰 흐름 속에서는 그런 것들은 큰 차이를 갖지 못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고타마와 시타르타를 꼭 다른 존재로 볼 수 있는가? 결국에 깨달음이란 차원, 단일성의 차원에서 같은 존재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시타르타 아들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의 역할. 이 시타르타 아들, 주니어 시타르타라고 할까요? 시타르타 입장에서는 되게 약간 야속한 존재죠. 야속한 존재처럼 느껴지죠. 왜냐면 아무리 해도 말을 들어 처먹지를 않고 계속 때만 부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보조적인 의미라고 하면은 뭐 사실 그 아들 같은 경우도 개별체로서 또 깨달음에 이르는 자 이렇게 다 동등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시타르타가 채 버리지 못했던 것 깨달음의 어떤 결정체, 어떤 해탈에 이르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게 아들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왜 그러냐면은 바수데바와 같이 지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체념하고 뭔가 삶의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는 시타르타인데, 아들이 등장하니까 아들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자신의 혈연적인 존재, 자신이 만들어낸 이 존재에 대해서 집착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것들이 아들이 잘 되는 길, 네가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바스데바가 딱 한마디로 찝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사실 당신이 시타르타 친구야,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아들에게는 어떤 강요,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마디를 딱 하니까 그 순간 시타르타가 저는 깨닫는다고 봤거든요. 아, 이것이 나의 집착이었구나. 이것이 내가 버리지 못한 집착이었구나. 그래서 비로소 아들이 도망가고 아들이 떠나고 아들이 제 갈 길을 간다는 것을 뭐 어떤 고통적인 과정 속에서 이 고진멸도의 끝에서 깨닫게 되면서 시타르타가 진정한 깨달음, 해탈 그 과정에 이르는 마지막 관문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좀 미안한 부분은 이 아들을 그런 도구적인 캐릭터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이 개별처로 생각하지 않고 소설적인 장치로 생각하는 것이 좀 미안하긴 합니다. 그 주니어 입장에서도 자기의 삶이 있고 뭐 개인의 의견이 있을 텐데 제가 마치 너는 기계적으로 설정된 존재야라고 하는 게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그 아들도 나중에 언젠가 깨달음에 이룰 수도 있게 하겠죠. 근데 시타르타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사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쵸? 에리즈님 말처럼 시타르타 자체도 작품 초반에서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를 거의 말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국 보내주죠. 이런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정작 자기가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자기 자식을 통해서 경험한 거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윤회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업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모든 것은 돌고 돈다는 이미지에서 역시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카멜라도 시타르타 사랑을 못 느낀다, 이런 사랑의 감정을 시타르타가 아들을 통해 느끼고, 그니까 아들이 뭔가 그 장치적으로 봤을 때는, 문학적으로 봤을 때는 시타르타의 깨달음을 완성시켜주는 존재. 어떤 의미로 이 작품 속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 깨달음은 전할 수 없다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깨달음은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부분에서 사실 고타마랑 시타르타를 좀 이제 구분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고타마가 누군가에게 깨달음을 강요하거나 그런 모습을 또 보이는 건 아니라는 면에서 사실 비슷한 거죠. 깨달음은 결코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체험 속에서, 자신의 내면 속에서 사견해서, 마치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조르바처럼 어떤 것들은, 인생의 어떤 바들은 진짜 내 안에서 사겨내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진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작품 속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 결과적으로 시타르타가 진짜 카말라와 정말 쾌락의 끝까지도 가보고, 그리고 그 카마스바미 밑에서가 아니죠, 동등하게 일을 하면서 재물도 끝까지 쌓아보고, 속세의 경험도 끝까지 다 해보고, 사문으로서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행의 길도 끝까지 가보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게 꼭 필요했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 끝에 이르러서 그 모든 것들을 몸으로 체험하고 머리로도 체험하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 속에서 보통 이제 옛날에 우리 막 공부할 때도 그냥 이제 수행에 정진하는 뭐 타입이 있고, 그리고 어떤 정신 수행,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막 보시도 행하면서 대중들에게 막 이렇게 어필하면서 이런 방법도 있지만, 결국에 그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해야 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그러니까 몸으로도 깨닫고 마음으로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몸으로도 깨닫고 마음으로도 육체적인 수행도 하면서 정신적인 수행도 필요하다. 이것들이 모두 공감각적으로 같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열반,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잘 알지 못하지만 도노 점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깨달음이 왔어. 그럼 그 깨달음을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 되는 거겠죠. 단순히 어떤 정신적인 영역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영역, 삶적인 영역에서도 계속적으로 실천을 해 나가면서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요. 어떤 부분에서 카말라의 관계, 카마스바미와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끝까지 그런 것들을 해봐야지 거기 안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삶에 대한 어떤 뭐 본인이 실수했던 거면 실수했던 것을,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내 어떤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끝까지 가봐야 체험할 수 있다. 제가 이걸 항상 여러분 이제 비유하자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예시일 뿐입니다. 이 의견이 반드시 맞는 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어르신들이 꼭 어렸을 때 이야기해주잖아요. 야, 학생 때는 교복 입는 게 제일 예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정말 재미있게도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학생들도 이제 20대가 되고 성인이 되고 나면은 교복 입은 학생들을 보면서 학생은 교복이 이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저는 많이 봤었거든요. 이게 다소 꼰대 같은 생각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의견이 꼭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이 예시로 봤을 때 어떤 내가 직접 체험해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인생 시기에 야, 뭐가 중요해 라고 어른들이, 미리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야기 해주지만, 그때는 결코 우리는 깨달을 수 없거든요. 내가 체험하기 전까지는. 30대 되면, 40대 되면 이런 말들을 진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아무리 말로 들어봐야 깨닫기가 어려워. 근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어 보면은 그제서야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체험하게 되는 거죠. 체험하게. 그래서 이 부분, 작품 속에서 말하는 시타르타가 고행도 하고 정신수양도 하고 그 모든 과정을 어찌 보면 왜 그렇게 필요했을까? 그렇게까지 이것저것 고통도 겪고 하는 게 필요했을까라고 하지만, 결국에 개인적인 체험이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는 면에서 양측으로 다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고통은 방해물은 아니었던 거죠. 결국에 이게 참 불교 자체도 그렇긴 한데, 약간 모든 것이 결정론, 운명론처럼 해석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다소 좀 그렇긴 한데, 결국에 그 모든 것은 필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다르타라는 작품을 같이 읽었잖아요. 여러분도 읽고 저도 읽고 깨달음이란 전달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단일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서로와 다르지 않고 시간이란 언제나 한순간에 존재하는 것이면서 나와 너는 같고, 이런 것들, 그쵸, 선언적으로 알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고 어느 정도 그런 거구나 라고 잠깐이나마 아주 짧은 수준으로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제가 다소 회의적인 인간이라서 그렇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삶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이 부처 같은, 부처에 이르는, 깨달음에 이르는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작품 속에서는 시다르타가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실패라고 해도 결국에는 이제 해탈이라는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경지까지 이르는 걸 보면은 딱히 이게 맞는 방향처럼 보이긴 하지만, 글쎄요, 현실이 이렇게 관념적으로 흘러갈까요? 이렇게 정말 관념적으로 흘러갈까요? 저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 회의적이긴 해요. 그쵸, 가능하다고 말하죠, 불교에서는. 근데 내가 그걸 정말 정령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어떤 가치라든지 경험들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뭔가 마음적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정말 이성적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이게, 그니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라는 것이 꼭 속세와 연을 끊고서만 가능한 것인가 싶기도 한 부분도 있고, 말한 대로 이 부분은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카 영밀이? 그래요. 해탈에 이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부처의 삶, 시다르타에서 보여주는 깨달음의 삶이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면은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해서는 부분적으로만 적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바를 온전히 적용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 일상 속에서 깨달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어져 있다, 타인에 대한 이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나와 저 사람이 다르지 않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부분에서의 부분적인 적용들은 분명히 가능하고, 그것들은 바람직하다고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게 하겠지만, 정말 여기에서 나오는 삶을 온전히 현실화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나 자신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쉽지 않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 각자의 노력의 일환으로, 또 각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가능할 거예요. 여기에는 정해진 수준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게 되게 관념적이기 때문에 어떤 만장일치에 합의된 사항은 없어요. 그죠? 어떤 게 해탈이냐, 어떤 게 속세로부터 벗어난 거냐, 이거는 저거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적용해서 내 삶에 대한 어떤 집착을 버리고, 근데 그건 너무나 좋잖아, 솔직히 여러분. 집착이라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파고들어서 내가 집착적으로 일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런 태도들도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집착이라는 것은 사실 인생에서 그리 도움이 되진 않죠. 집착이라는 것은 결국에 본인을 괴롭게 하는 거고, 나의 성장을 방해하고 내가 되는 것을 방해할 뿐이야.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 작품 속에서 전달하는 바의 어떤 일환으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로부터 깨달음을 얻는 것, 삶에 좀 더 관조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 그래서 내가 스스로에게, 남이 아니라 남이 나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부과하고 있던 어떤 고통, 번뇌,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들의 어떤 의미로서 이 제품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든지 집착으로부터의 어떤 해방, 관조적인 삶,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내면 생활, 내면, 자아, 이런 부분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너무 많은 고통이 있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 말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말 거야 라는 태도는
결국에는 계속적인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언가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법이 없거든. 항상 어떤 해결점에는 그의 반대급부로 또 다른 나쁜 점이 따르고 또 다른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인생의 고통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이 꼭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헤세도 쇼펜하우어로부터 많이 영감을 받았다고도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 진정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어떤 행복, 해탈의 과정에 이르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거겠죠. 벗어나는 거. 그게 쉽진 않겠지만, 그죠? 쉽진 않습니다. 저도 어디까지나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쉽게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로 너무나 어려운 거죠. 외로움과 가난을 기쁘게 즐길 수 있다면야 가능합니까? 외로움과 가난을 기쁘게 즐길 수 있나요? 내가 가진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나요? 나에 대한 기대, 부모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초탈해질 수 있나요? 어려운 것 같아요. 달과 육펜스의 그 화가, 그러니까 찰스 스트링랜드는, 저는 그래서 그런 인물도 솔직히 소설적 인물이라 생각해요. 현실에서는 너무나 찾아보기 힘든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들에 대한 소설은 있지만 그런 인물들이 진짜 인구에서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한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만 중요해.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뭐 밥 빌어 먹고 살든 뭐 주워 먹고 살든 그게 뭐가, 뭐 남들의 시선이 뭐가 중요하겠어? 내가 행복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고 생각하며 살아본 적도 있지만, 그게 어떤 정말 심리적 만족도나 그런 것들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오히려 계속적인 번뇌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나는 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 현실적으로 나는 뭐 공과금을 내야 되고, 현실적으로 이런 이야기들 계속 가는 거고, 정말 그렇다면 내게 어떤 사문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들면서 밥 빌어 먹고 살 만한 용기가 있을까? 저는 솔직히 그것도 없고, 그래서 한때는 되게 극단적으로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 그런 삶을 그렇게 뭐 사는 거지, 뭐 인생에서 뭐 대단한 거 이루는 게 뭐가 중요해, 돈 버는 게 뭐가 중요해, 그냥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인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또 막상 모든 걸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만큼 삶에 집착하게 되더라고. 이게 좀 아이러니야. 아이러니야. 여러분들 실제로 그 어떤, 저도 옛날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다리에 가가지고 뭐 뛰어내리라고 간 게 아니라,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다리에 간다는 표현이 수사적인 표현으로 생의 마지막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다리에 가는 사람들, 그들이 뛰어내리든 뛰어내리지 않든 그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너무나 궁금해서, 저도 물론 그때 당시에 힘든 시기였고 마음이 너무 괴로운 시기였고 해서 걸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 밤 한강대교 위에서 서 있어서 그냥 그 검은 강을 보면서, 번쩍이는 이제 뭐 불빛들을 보면서, 저는 진짜 그렇게 느꼈어요. 아름답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름답다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다음 순간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마지막 자리에서 왜 생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걸까? 라는 것들이 저는 되게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사실 뭐 감성적으로 말하자면 진짜 울컥하더라고, 마음이.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진짜. 나는 어찌 보면 이 자리에서 체험적으로 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는데, 왜 그토록 이제 삶은 아름다워 보이는가? 이대로 끝내기가 왜 이렇게 아쉬워 보일까? 라는 것들이 정말 저에겐 아이러니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생에 대해서 상당히 관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뭐 죽을 것처럼 살고, 내일이 끝날 것처럼 살고, 이런 것들이 말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깨달음,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쉽진 않죠. 그쵸, 그래요. 진짜 마지막 생각 모든 게 아쉽더라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 정말 웃기게도. 막상 체험해 보니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저도 체험해 보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시타르타에서 말하는 시타르타의 고행이라든지 깨달음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모두 사문처럼 살긴 좀 어려운 거거든. 근데 부분적으로나마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태도에 조금이나마 번뇌를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번뇌를 줄여주고 고통을 줄여주고 여러분들이 언젠가 어떤 결정에 너무나 괴로운 결정에 있어서 어떤 해탈의 경지 그래 이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면은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한 것 같고요. 부디 그런 시간들을 인생에서 체험하시겠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든 순간이 와도 사실 인생 놓고 보면요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그죠? 내가 고민하는 것들 별거 아닌 거예요. 왜 이거를 이렇게까지 내가 붙잡고 있을까? 내 생을 위협해 가면서 내 주변과 나를 괴롭게 하면서 왜 이걸 이렇게 붙잡고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책이다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인생 살면서 바쁘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아를 보살필 여유가 없어요. 바로 이런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짧은 순간 1시간인 2시간이나마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자아를 보살필 만한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시다르타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인문학 강사 같은 표정? 싫은 표정인데 반성합니다. 그런 가짜는 표정 싫은데 또 그렇게 되어 버렸네요. 여러분 걸러 들으십시오. 제가 하는 말은 언제나 걸러 들으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옳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하는 말이 뭐 틀리다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좀 싫네요. 그렇게 뭔가 그런 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위치에 있어서도 안 되고 그냥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약간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재수 없을 수 있으니까 재수 없게 저 스스로는 좀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저도 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초짜이고요. 처음 살아보는 거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윤회를 통해서 제가 영겁의 시간을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게 첫 인생이라고 느끼긴 하거든요. 첫 인생이라고 느끼긴 하는데 아는 바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뭐 말하는 게 다 옳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오늘 일단 시다르타 모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어쨌든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읽어볼 만한 책이고 일상의 어떤 작은 위안이 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독서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녹화는 여기까지.